토론한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저는 제 개인 의견이 민주노총의 의견이길 바라지만 그러진 않으니까 개인 의견이라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좀 저도 이번 기회에 노동 공약 비교를 처음 해보고 저 차원으로도 처음 정리해본 거라서 이거를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민주노총 내부 토론문을 쓰는 것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뭔가 이제 이미 이 이제 노동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체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쓰는 것처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한글로 엄청 복잡하게 썼는데, 제가 일단 공약을 3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3번째는 거의 비교 안 하고 첫 번째랑 두 번째 범주에서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노동권이랑 노사관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국의 이제 노동법 체계상 노동자는 어디까지 볼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이어야 되냐. 이걸 어기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라고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이고,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노동조합으로 교섭을 할 수 있어요. 교섭이라는 건 노동자들의 그 업체의 노동자들의 대표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이 그 대표인 사업주랑 교섭을 해서 임금은 이 정도로 하고, 근로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복지는 이 정도로 하고, 온갖 처우들을 다 종합해서 정하는 게 교섭인데, 이 교섭으로 체결이 된 단체 협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취업규칙이라고 그 처우들을 다 이렇게 목록으로 정해둔 게 있는데, 임금은 얼마고 다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쓰시면 이제 다 보이잖아요. 그거를 덮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교섭으로 체결이 된 단체 협약은 거기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단체 협약을 어기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강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교섭이라는 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되게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에서 이미 정해둔 건 최하한인데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노동 조건을 이제 만들어내고 쟁취하는 데 있어서 교섭은 되게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민주노총은 그래서 이 교섭을 원래는 이제 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내에서 보통을 하는데, 원래 민주노총이 가장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엄청 장구한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산별교섭이에요. 그래서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대표들이 다 모이고, 산업에 있는 노동조합들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예를 들면 그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해서 이 산업의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도 좀 적용받을 수 있게끔 산별교섭이라는 것을 실질화하자. 약간 이런 것을 항상 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배경들을 좀 아시면은 이게 요 공약 비교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권이랑 노사관계를 보면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이재명과 권영국은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해서 노동 정책을 내걸었는데, 김문수랑 이준석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동 정책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김문수는 그래도 노동약자 보호법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이따가 분석을 따로 해드릴 거고, 이준석은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이제 좀 잘 활용해가지고 기업들이 리쇼어링 할 수 있게,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특혜를 줄 거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권영국이랑 이재명은 보시면 제가 아까 근로기준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로기준법은 이제 법적으로 실제로 이제 근로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자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제 세대는 많이 그랬는데, 학습지 수업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과외처럼? 그 학습지 교사들, 그 사람들 노동자들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가 진짜 좀 특이한 게, 근로기준법상 그분들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특수고용 형태, 그러니까 특수고용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상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특수고용 형태지만 근무 지시도 회사에서 시키고, 수수료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임금도 회사에서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뭐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재능교육 아시죠? 재능교육의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고 교섭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로 보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노동자들로 보는 이제 자영업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물론 법적으로 들어가면 기준은 되게 엄밀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근무가 그 회사의 지시에 종속이 되어 있나, 임금이나 그런 것들도 다 회사에서 주나, 실질적인 사용주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 민주노총이 진단하고 있는 건 이미 이렇게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전속이 되어 있는, 회사에 전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노동자성을 가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 이미 넘는다, 한국 사회에. 근데 이 사람들의 권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과 권영국 후보를 보시면, 예, 잘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들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권영국 후보의 요걸 보시면은 좀 생소한 말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확대시켜서 노동기준법으로 만들자는 게 이제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런 불안정한 노동자들도 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자고 하면서 이제 똑같이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조법 2, 3조 개정은 지금 노조법이 아까 제가 말한 교섭 있죠. 지금 교섭이 제가 저를 직접 고용한 사람이랑만 교섭을 할 수 있는데 간접 고용 혹은 이제 약간 파견 이런 형태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랑 고용을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파견업체 해가지고 그 B라는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자기 사업장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A가 그러면서 이제 파견직에 대한 인건비도 줘. B 업체한테. 그리고 B 업체는 그걸 또 노동자한테 줘. 근데 내가 임금을 올리고 싶어. 그럼 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약간 법적인 권한은 B한테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A한테 있어요. 그러면 B뿐만 아니라 A까지 교섭을 할 수 있게끔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자고 하는 게 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 공약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처우를 결정하는 원청 사용주한테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섭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재명 후보랑 권영국 후보를 저도 이번에 제대로 처음 비교를 해봤는데 그 차이점은 근로기준법에 그 노동자 정의를 어떻게 할지를 이재명 후보는 언급하지 않아요. 권영국 후보는 언급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설명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원래 아무튼 약간 그런 있더리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아예 그냥 창을 쭉 내려주시겠어요? 아예 밑에 평가 부분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이준석이랑 김문수 후보의 노동정책과 이재명과 권영국 후보의 노동정책의 위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부터 그러면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재명, 권영국은 이제, 요거는 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평가 기준을 잡아봤을 때는 지금 한국 사회랑 노동시장에 필요한 정책 목표인지, 그리고 각 정책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요거를 좀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고, 두 번째로 넘어와 주시면요. 네. 정말 불친절해서 죄송합니다. 김문수, 이준석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노동정책을 제안했는데, 근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사실 이제 경제성장이 우리가 뭐 욕설을 낼 바냐라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전 경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는 노동자들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지 좀 진단을 해보면서 같이 이제 노동정책을 평가해보려고 하는데, 김문수는 민간주도 성장을 되게 강조하면서 실제로 이제 제1 공약이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요거예요. 아까 보셨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요 노동정책 중에서도 주 52시간 제한제, 원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 40시간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무 시간을 시킬 수 있는 게 지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인데, 그거를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에서 52시간 제한을 그렇게 두는 걸 완화시키자. 그래서 그것보다 더 오래 일을 시키게 하자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러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위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원래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대기업 수출 대기업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점점 매출도 떨어지고 뭐 대만에 밀리고 있고 이런 기사들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규제가 계속 빡세서 그렇게 된 거냐? 요거부터 좀 진단을 해봐야겠죠? 근데 약간 요게 좀 사실 노동이랑은 엄청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제 수출 대기업이랑 그 외에 이제 쉽게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일자리 구할 때 대기업 가고 싶어 하고 공공부문 가고 싶어 하지. 나 카페 사장님 될 거야. 나의 정말 야망은 카페 사장에 있어. 뭐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기업 간의 어떤 지불력 격차, 생산성 격차 이런 게 되게 크고 아무튼 약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수출 부문도 되게 한계에 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중국도 기술 추격 계속 심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은 최근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어쨌든 관세 때리고 이제 막 공급망도 다 리쇼어링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재벌의 비효율성도 그 원인 중 하나다. 국내에선 지금 요새는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사실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재벌 개혁을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처음에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때 자금 조달 엄청 많이 하고 정부 지원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큰 기업으로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되게 유리했는데, 최근에 그 TSMC에 밀리고 있는데, 약간 그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재벌이 어떻게 한 명의 총수 일가 있잖아요.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재벌 그룹에 속하는 수많은 기업들을 지배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어떻게 이 수많은 기업들이 그 사람들 말 하나에 좌지우지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이 재벌의 비밀은 아니고 아무튼 약간 비결인데, 그 A라는 삼성 재벌 그룹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회사의 큰 지분을 예를 들면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A라는 회사는 삼성그룹에 속한 다른 B라는 회사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순환출자라고 해가지고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그 출자 구조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재용이 D까지 가면은 사실 이재용 지분은 별로 없는데, 이재용의 그 D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진 그 전 회사들에 의해서 이재용의 엄청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엄청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그런 구조에서 사실 그 이번에 그 이제 TSMC에 밀린 원인으로 좀 지적이 된 게 파운드리라고, 반도체를 직접 그 회사에서 설계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회사가 위탁을 맡긴 거를 이렇게 제작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위탁 제작을 해주는 건데 그게 파운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약간 요거를 분사를 안 했어요. 분사를 왜 안 했냐? 그 분사를 하면 그 파운드리 전화가 오셨는데? 샤샤쇼쇼. 파운드리만큼 파운드리에 속한 지분만큼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배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 10분네. 알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MC에 밀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지배력을 그 구조 전반에 유지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분사를 안 하면서 약간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경쟁리에서 밀렸는데, 그랬을 때 사실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반도체 산업의 위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규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 수익성보다 이제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재벌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이제 사실 재벌 구조에 대해서 여기서 막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 아까 윤범기 지부장님이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일본 사례 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일본 사례가 진짜 웃긴 게, 일단 첫 번째로 그 일본은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데 그게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이제 물론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간주되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낙농업?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쪽도 그런 그 산업 중 하나였는데, 그러면 내가 B 지역의 낙농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그러면 그 B 지역의 최저임금이랑 낙농업의 최저임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더 높은 걸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노동자의 보호를 좀 감안해서 한 면이 있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최저임금 격차가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다 이제 최저임금 센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사실 일본도 지역 소멸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안 그래도 소멸하고 있던 지역이 노동력이 줄고 그러니까 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더 축소되고 한국도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하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지역별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약간 인구 유출이나 산업 공동화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윤범기 지부장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게 맞는데 위기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기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장률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은 노동력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면 돼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일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본은 그 설비나 기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둘이 만나서 결과물이 짠 나오면 그게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랬을 때 그 자본이랑 노동이 만나서 정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생산성인데 그 총 요소 생산성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어때요? 저출산 문제되고 고령화 문제되고 있고 인구 절벽 문제되고 있고 그럼 노동도 다 떨어지고 자본도 계속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요렇게 지금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는데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과 총 요소 생산성까지 다 이렇게 다 같이 하락하고 있는 되게 총체적인 위기다. 그랬을 때 사실 규제 완화를 하나 한다고 갑자기 자본 투입이나 노동 투입이 늘어나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혹은 이제 그 생산성이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면 생산성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봤던 이제 재벌 구조의 문제 같은 것들도 있지 않은지 같이 진단을 엄밀히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사실은 아까 윤범기 지부장님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기본정책 시리즈 나 이렇게 GTX 같은 이렇게 정부가 투자해서 민간 투자도 끌어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산업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총요소 생산성 같은 걸 고려해봤을 때 지금 생산성이 진짜 있는 산업인지 지속 가능한 산업인지 이런 산업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되게 엄밀히 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정이라는 것도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노동정책 이제 이재명이랑 권영국 후보 플러스 이제 김문수 약간의 노동약자 보호법 요거까지 좀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가 기준을 뭘로 잡았냐 했을 때 아까 말했던 지금 노동법과 노사관계에서 배제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냐 요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사실 공약 평가하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민주노총에서 어쨌든 저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노동자들 간의 어떤 격차가 큰 상황에서 그런 격차가 유지됐을 때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뭔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노동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시민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업장 규모, 그러니까 5인 미만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건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노동자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들 예를 들면 이제 언론사의 아나운서 같은 분들도 프리랜서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프리랜서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 최저임금 적용 안 되죠.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아닌데 최저임금 무슨 그 사람들은 돈 받는 게 임금도 아니에요. 그냥 수수료 이런 식으로 받아요. 왜냐면 개인 사업을 했으니까 임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은 법적으로. 그리고 해고는 아니죠. 왜냐면 고용된 적이 없는데 무슨 해고야. 이 사람들은 그냥 계약 해지 당한 거예요. 해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보호가 없다. 그래서 사실 생계에 되게 불안정할 수 있는 구조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자긴 한데 근로기준법상의 예외 조항들이 되게 많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장 근로의 제한? 아까 말씀드렸던 주 5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들은 그런 게 적용 안 돼서 어쨌든 장시간 노동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접고용 노동자는 그 교섭할 권한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 불안정 노동자들 어떻게 포괄할 수 있는지 수준을 봤을 때 권영국 후보는 사실 공식적으로 민주노총과 같이 하는 진보정당 후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권영국 후보가 실제로 이 불안정 노동자들 가장 많이 포괄하는 그 후보다. 그냥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을 그냥 넓혀서 그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그냥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돼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꼭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이런 사람들도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서 이제 되게 도입이 되면 어마어마한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도 노동자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노조법 2, 3조의 개정 내용도 그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이랑 다중사업자, 플랫폼 업체에서 소속이 돼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그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교섭을 할 수 있게. 내가 배민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다. 배민이랑 교섭해서 임금을 올린다. 수수료지. 사실상 지금 세계로는 배달비 수수료인데 수수료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고요. 이재명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노동자들한테 사실 이제 권리 개선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작자 보호법이라는 걸 김문수가 들고 나왔잖아요. 그거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 들고 나왔던 건데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정안이 있어요. 근데 노동약자를 뭐로 규정하고 있냐 했을 때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이제 사실상 노동자성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냐? 취업 촉진, 고용 안정, 복지 증진, 뭐 법률 상담 이런 걸 해주는데 이게 사실 약간 이게 그래 해주면 좋긴 하지만 사실 노동조합에서 보기에 그 사람들이 엄청 절실하게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죠. 이 사람들 당장 해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법률 상담 받아봤자 뭐해?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니라서 그거 해고 아니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지. 약간 이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권리나 주체성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이제 민주노총에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 노동약자 보호법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범위를 넓히지 않으려고 노조법 2, 3조 개정하지 않으려고 우린 노동작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런 면피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죄송.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제 임금 공약은 성고용평등 임금 공시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인데 근데 사실은 성별의 여성이면 임금 수준 얼마, 남성이면 임금 수준 얼마 요 정도 가지고 성차별의 어떤 양상을 알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여성이 왜 저임금을 받냐 했을 때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이제 이제 승진이 제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여성이란 이유로 특정 직군에 간다든지 너는 여성이니까 비서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요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면은 여성들이 어느 직군에 특히 쏠려 있고 혹은 이제 승진 불이익은 없고 이런 것까지 알려면 되게 구체적인 항목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근속연수, 직종, 직급, 노동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그 공약에는 제가 좀 봤는데 그런 뭐 구체적으로 뭘 공개하겠다 이런 건 없었는데 광명구구 좀 있었더라. 그리고 내려가시면 근데 이재명이 내 것 중에 이제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포괄임금제 금지가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아시나요 혹시? 포괄임금제는 여러분께 드리는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이면 그 300만 원 안에 여러분이 주 52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주 40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때, 거기에 주는 초과수당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임금제인데 쉽게 말해서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남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했어요. 임금 분포제랑 이제 주 4.5일제 근무제가 있는데, 일단은 임금 분포제를 보면은, 근속, 직무, 직급별 임금이 어떻게 다들 받고 있고 요거를 공개해서 똑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겠다. 요렇게 하자는 건데 요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별교섭을 할 때 좀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산별교섭에 도움이 되려고 하더라도 지금 교섭 구조라는 게 그 사업장으로만 돼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별로 이제 한 산업에 있는 뭐 노동자들과 기업주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요걸 산별교섭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사실 근데 이거는 민주노총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산별교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산업별 임금 격차라는 게 확실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카페를 하시는 분의 임금이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약간 그랬을 때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는 산업별로 이제 지불력 격차가 심하다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공약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되게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항목이에요. 그러면 이건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그 밖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별로 적용이 안 돼요. 포괄임금제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요것도 좀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 4.5일제도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포괄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배달 노동자면 내가 그냥 주 4일 일하면 돼요. 그리고 금요일, 금토일 안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 생계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주 4.5일째 해도 계속 일은 일대로 하는데 결국에 이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받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러면 노동시간 격차라는 것도 되게 커질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